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사학과에서 올해 2월 2024년 2월에 퇴직한 문학박사 선석열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지식으로 암기하는 과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진실과 진리를 알아내는 그 역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통찰력은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한국사의 다양한 측면을 탐험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선석열 박사, 저의 한국사 이야기 20번째는 진경대사는 외인이 아니라 가야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외인이라고 본 임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발성지라는 문장에 대한 이 해석의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하느냐 하면 그 비결은 그냥 글자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해석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선종성녀, 진경대사의 출신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 진경대사 보월능공탑 비문의 해석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한문 해석에 함정이 있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비결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말고도 이 진경대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한국 사상사 내지는 한국 불교 사상사에서의 그 위상, 그 위상이 나오게 된 것에는 그 배경에는 그 역사적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진경대사의 출신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기선 임나왕족 그 다음에 나오는 초발성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스님인 도명스님이 결국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진경대사의 조상이 임나왕족인 초발성지이다. 이 초발성지를 사람 이름으로 본 겁니다. 더욱이 이것을 일본 이두로 봐가지고 초발은 구산하기, 일본의 성이고 성지는 쇼에라는 일본 이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문장이 이름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그가 양국에 시달리다가 원조 신라의 김유신에게 투항했다는 시공관을 초월하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요즘 우리 역사 드라마가 보면 정말 황당하거든요. 조선 초기 인물하고 조선 후기 인물이 왕족이 한꺼번에 드라마에 등장하는 희한한 드라마를 만듭니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역사적 근거 없이 만들면 바로 중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겠죠. 동국대학교 최은식 교수는 이 초발에 대해 그 수로의 다른 표기일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즉, 이 초는 원래 초고, 원고지 할 때 그 초고, 이 초라는 처음 초자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창기. 여기서도 일부 문장이 이름으로 둔갑했습니다. 이 발자를 드러낸다는
있을 노자 그하고 수로라고 해버렸다는 거죠. 이 부경대 이견호 교수도 또 여기에 동조해서 여러 가지 도명스님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 한자의 특성은 매우 다의적이어서 전혀 다른 한 글자가 전혀 다른 뜻도 있습니다. 또 서로 반대되는 뜻도 있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거대한 사전도 필요한 형편입니다. 제가 일본의 대한화 사전이라든지 중국의 중문대사전이라 이런 엄청난 양의 사전을 사모으기도 했는데 물론 부부싸움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왜 저런 걸 사전을 쓸데없이 왜 사느냐,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뭐 전문 연구자하고는 시각이 다르죠. 제가 우리나라의 단국대 동양학연구소에서 나온 한자사전 대한한사전이라는 걸 한 권당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한 20년 전에요. 20몇 년 전에. 여기서도 맹점이 김부식 공이 말한 것처럼 그 한문은 중국 측의 단어와 예문이 아주 상세하게 난무할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 한자 단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초발 성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이 해석상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장은 의외로 간단하게 번역이 됩니다. 어렵게 심오하게 궁리하니까 기발한 해석이 난무합니다. 뒤은 문장의 해석은 양국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 문장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신라의 원조 흥무대왕 김유신에게 투항했다는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한문은요, 보자마자 바로 해석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한문은 끈기 있게 봐야 됩니다. 앞뒤 문장을 다 서로 연결해서 파악해가지고 그 인과관계 또 수미 상관을 다 봐야 돼요. 아까 한자가 뜻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래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맥에 따라 해석이 되므로 하나의 한자에 여러 가지 뜻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한문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끊어 읽기입니다. 띄어쓰기.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옛날 분들 들여도 다 볼 줄 알았거든요. 띄어쓰면은 이제 대부분 요 문장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문장은 세 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집니다. 크게는 세 개의 단어로 나뉘어지고 대사 휘 심희 끊고 속성 신김씨 끊고 기선 임나 왕조 끊고 초발성지 끊고, 이게 한 문단입니다. 그 다음이 매고 임병 투어 아국, 아국하고 이 원조 흥무대왕을 붙이면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이 원조 흥무대왕 오산 분기 접수 등정 해가 이하 아주 문장이 좀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징징대사의 아버지 이야기가 쭉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보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공식적인 번역이 좀 문제가 발생하죠. 대사의 이름은 심희이고 속성은 신김씨이다. 그 선조는 임나의 왕족이요 초발의 신성한 후예였다. 그리고는 매번 이웃나라의 군대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우리나라 즉 신라에 기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징징대사가 지금 현재 당시로서는 국적이 신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임나 왕족의 먼 조상인
흥무대왕은 오산의 정기를 받고 접수의 정기를 타고났다. 다른 문장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잘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초발을 풀어서 제대로 된 번역을 하지 않고 얼버무린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초발 성질을 문장으로 안 보고 단어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최인식 교수의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 초발이라는 부분, 이 발이 이제 동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초는 이 처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성지라는 부분에서 성은 국왕 또는 왕씨를 뜻하며 옆에 그 우리나라 당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 나오는 그 사전에 나오는 것 제가 이렇게 따 붙여 봤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 제왕이나 태후에 대한 극존칭으로 쓴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삼국사기에 그죠? 혁거세와 알령을 이성이라고 했거든요. 이성. 이성이란 왕의 부부를 뜻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도 신성하다. 우리 울주천전리 서석에 보면 거기에 성법흥대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성한 법흥대왕이라는 뜻으로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자는 적장자가 아닌 여러 왕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지는 왕실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옆에 이제 그 오른쪽 옆에 세로로 되어 있는 이 낭야상비, 보령시, 성주사에 있거든요. 이건 요거 참 잘 꾸며놨습니다. 문화유산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제가 처음에 갈 때는 85년도 갔는데 허허 벌판에 그냥 비석만 딸랑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여러 개를 연결시켜가 올라가서 글자를 파악해 본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해동 김상인, 본직은 성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동은 이제 중국 당나라에서 처음으로 신라 쪽을 해동이라고 했습니다. 김상인 할 때 김은 상인은 성례라는 뜻입니다. 고성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바로 이 낭야상 비니까 이 김씨 무일왕 후손, 그죠? 이 낭야상 김상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가지가 혈통이나 후예를 말하는 거죠. 성골에 뿌리하였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신라 골품제도 이야기할 때 성골이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비석을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 글귀가 나오는 거예요. 저 위쪽에서. 비가 한 4m 좀 넘거든요. 그래서 큰 사다리를 가져와 가지고 옆에 있는 어르신이 사다리를 주면서 올라가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제가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87년도에. 여기에도 보면은 분명한 그런 뜻이 나옵니다. 성골 해가지고. 그거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혈통을 나타내는 거죠. 성자는 왕이나 왕씨를 말합니다. 지는 그 가지를 말하거든요. 적장자 외에도. 적장자는 사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지라고 그러면은 왕실의 왕족, 뭐 후예 왕족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파악을 합니다. 문장은 세 문단이라 그랬죠. 여기 제시한 거는. 그래서 출신 성분에 대한 부분이 말썽이 된 부분입니다. 대사의 이름은 시민이고 속성은 신김씨다. 그 선조는 임나의 왕족으로 이 초발할 때 초는 처음이라는 뜻이 처음 부사어입니다. 그 다음에 성지 왕실의 후예에서 빼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에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왕족 출신이라는 거죠. 그 후예이고
별것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한자사전에서 이거 하나 제대로, 성지 하나 제대로, 우리나라의 신라 때 그렇게 많이 쓰는, 그 뒤에 금속물에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도 이거 하나 단어로 설정해 놓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 큰 당국대학교 동양학문연구소에서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든 그 사전도 거의 중국, 일본 것 참고했지, 우리 거 찾아가지고, 제가 그때 판매하는 담당자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발 좀 만들 때 보자고. 그 외에도 마리깐 이야기에도 그런 게 나와요. 함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그 큰 사전을 찾아가지고, 중국, 일본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 단어 하나, 한자 하나하나의 뜻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보니 뜻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처음부터 왕실의 후예였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매고 임병 투어 아국, 이건 매번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것이거든, 간단하게. 여기서 그 길게 찍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가야사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번 이웃나라의 군대에 괴로워하다가 우리나라, 진경대사의 국적이 우리나라니까 또 그 비문을 쓴 사람도 신라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항했다. 신라에서 활약한 이 진경대사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적거든요. 그다음 자기 출생담을 적고, 그 다음에 그 진경대사의 활동을 쭉 적는 것이 전체 비문의 내용입니다. 먼 조상인 흥무대왕은 오산의 전기를 받고 접수의 전기를 타고났다 해서,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태몽을 꾸고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정부기관에서 나온 그 해석에 대한, 초발의 성지라는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나오는데, 여기서 되게 황당한 해석이 나옵니다. 매고인병, 매양 이웃나라, 신라백, 그러니까 이웃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우리나라의 먼 조상 흥무대왕에 투항했다. 가야가 망한 것은 가장 늦은 연대가 562년이거든요. 김유신이 태어난 게 595년입니다. 왜 흥무대왕 태어나지 않았는데 투항했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국에서 끊고 원조 흥무대왕이 주어이고 그 뒤에 서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경대사의 선조는 임나왕족이고 왕실의 후예였으며 먼 조상이 흥무대왕 김유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경대사는 금강가야 왕족의 후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나란 금강가야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계토학령 비문에도 임나가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김해 금강가야를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야에 대한 새로운 역사가 기록이 나왔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그 두 번째 흥망성쇠라고 했죠. 매고 임병 투어 아국, 이 부분입니다. 이 삼국사기나 이런 데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금강가야가 신라에 투항했다, 이 기록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국사기 열전에 보면은 이사부가 지정왕 때 이렇게 나옵니다. 지정왕 때에
김해 경항가야를 가야국을 멸망시켰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법흥왕 때라고 해야 되고, 정벌에서 멸망했다는 기록은 본기에는 없습니다. 연대기에는. 이걸 이제 일본 서기하고 종합해 보면은 해석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또 보면은 이웃 나라 병사 그 신라한테만 괴롭힘을 당했느냐? 일본 서기에 있는 백제의 역사 기록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그 기록에 보면은 백제가 더 많이 괴롭혔어요. 가야를. 나중에 제가 이제 신공기 49년조 가라칠국 정벌기사하고 그 모순점, 기년 추정 방법 이게 다 이때까지는 전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이는 신라와 백제가 가야를 공격한 거거든요. 전체 가야를 공격했습니다. 동서로. 왜 그랬냐면은 475년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백제 첫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공주, 충남 공주인 웅진에 천도를 하거든요. 이때는 이 백제가 힘을 못 씁니다. 연꽃처럼 이렇게 뭉쳐 있어가지고 방어에는 좋지만 교통이 아주 불편한 것이에요. 충남 공주가. 그래서 나중에 부여로 천도를 하잖아요. 그 여기서 이 국력이 쫄아든 엄청나게 쫄아든 백제가 자기한테 우방국가였던 가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알려지는 사실은 전라도 지역, 지금 전라도 좀 뜨거운 감자죠. 이 전라도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다음에 하동으로 들어와 가지고 남원과 하동으로 들어와서 가야를 공격하고 서쪽으로 함안까지 아라가야까지 밀고 옵니다. 이럴 때 신라가 만약에 가야가 다 백제에 병합이 되면은 그 다음 타겟은 자기 신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도 동쪽에서 낙동강을 넘어 가야를 병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매고임병이라고 합니다. 신라의 외교술과 군사 전략이 잘 통해 가지고 결국은 신라에게 모두 다 병합이 되죠. 이 매고임병 투어하고 매우 중요한 사료로 해석합니다. 우리나라 사료에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꾸 해석 말고도 우리가 이 진경대사의 위상이 어떠하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상사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진경대사의 위상은 이 여러 지역의 사찰에서 교화를 펼쳤다. 비문에 보면은 그런 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김해 지역의 호족, 원래는 창원하고 김해를 걸쳐 있는 호족입니다. 지금이 진례거든요. 진영 진례 쪽입니다. 명의 장군 김인광 같은 이 같은 친김씨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미 신라 서울에서 낙향해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같은 신김씨로서 동주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 효공왕 때에 현욱이라는 스님이 창건한 복림사를 재건을 합니다. 현욱은 이보다 앞이죠. 앞에 조그마한 절을 짓고, 원래 이 현욱 스님은 경기도 여주에 있었습니다. 여주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 그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창원까지 이제 자기 거의 복림산파입니다. 복림사를 절 이름을 복림사로 짓고 그 산을 복림산이라고 해버린 거죠. 그 복림산파라는 뜻으로 현욱이 창건한 복림사를 이 김인광이 후원해서
그보다 좀 더 뒤에 효공왕 때에 이 복림사를 재건했습니다. 이 김인강이 계속 명의장군 김인강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이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원래 현욱이 이 9세기 때, 그 1호부터 한 50년 전에 이 복림사를 창원에 창건을 했었던 거죠. 이것을 이제 김인광이 한 50년 뒤에 와가지고 이 사찰을 재건하고 이 심의 스님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는 뜻입니다. 뒤이어 그 907년에는 보통 우리가 추적할 때는 이 소유리 소충자 형제가 김인강을 몰아내고 그 다음 이 지역의 주도권을 잡았던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이 호족들도 복림사를 후원하여 심의를 후원해 가지고 이 선종구산의 하나의 복림산파의 후견인 구실을 했습니다. 또한 신라 중앙에서도 진경대사의 법력을 사모하여 효공왕, 경명왕 등 신라 정부에서도 호응했습니다. 특히 이 경명왕, 박씨 경명왕은 직접 진경대사의 비문을 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선종은 반신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요즘 새로운 연구와 견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공부를 해보면은 상당히 신뢰가 갑니다. 완전히 우리 지금 정치하는데 서로 막 완전히 틀어지고 극하고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정치라는 건 타협이거든요. 서로가 화합을 하는 거죠. 요즘 이 부분 연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 70년대는 서로 대립하고 극단적인 걸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견훤이 그 효공왕이 효공왕 이후에 효공왕 때 이들이 외척이 되면서 정권을 장악해요. 독점을 해가지고 최치원을 몰아내고 최치원이 그 골품제 모순 때문에 벼슬 버리고 간 게 아닙니다. 쫓겨났습니다. 사실은 이 박씨 일당들에게 쫓겨나고 그 다음 이들이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신덕왕 삼부자 신덕왕, 경명왕, 경혜왕 이 경혜왕 때 견훤이 와가지고 가짜 왕들 해가지고 경주에 쳐들어가서 포석정에 있는 경혜왕을 죽이고 김씨 경순왕을 세우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찌 되느냐 하면은 견훤을 그렇게 전폭주로 지지했던 지방의 호족들이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신망이 이 난세를 구할 영웅을 누구로 지목하느냐 하면 고려태조 왕건을 지명해버립니다. 왕건에게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신라왕을 죽인 것은 뭡니까? 반역이라는 거죠. 왕이 아무리 쪼다 같아도 왕은 왕이다는 겁니다. 그런 여기서 다 이야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후 입적할 때까지 이곳에 복림사에 머무르며 문도를 양성하여 복림산문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녀들이 여기 옵니다. 그게 또 언제까지냐? 이 915년 견훤이 침입하기 전까지는 이 지역을 침입하기 전까지는 이 지역 호족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복림사는 여러 산문의 성녀들이 찾아 머무는 선종의 요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양한 그 선종 사상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토론하고 그 사상을 발전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성과는 고려 초기에도 이 복림산문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는, 평판이 좋았다는 거죠. 그 개혁군주 광종의 종교 정책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영웅이 태어나 활동한 김해의 역사적 환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부산도 물론이고 김해는 국제적인 물적 교류, 인적 교류의 허브 도시였습니다. 이는 신석기 시대부터 그렇거든요. 이러한 지역에는 수많은 정보를 비롯하여 다양한 문화와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토대를 둔 김해인은 국제적으로 활동한 영웅들이 들끓었습니다. 진경대사 심의도 그와 같은 역사 문화적 환경 속에서 성장 발전한 선종 성녀입니다. 이분은 좀 특이한 게 당나라에 구법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갔다 온 서성들을 통해서 이 한국 사상사의 획을 그은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한국 불교에서 그 기존의 교정에 버금가는 선종의 융성에 기여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사상이라면 양대 산맥이 교종과 선종인데 이 진경대사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선종이 겨우 들어왔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복림사는 바로 선종의 요람이었다. 이 성녀들이 여기서 한번 모여서 크게 융합을 한 뒤에 각자 자기 산문으로 나중에 돌아가게 되는데 엄청난 선종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진경대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과연 이 심이라는 분이 이런 김해의 역사적 환경 여기에서 나온 인물이라는 겁니다. 과연 심이가 역사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출신이라면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또한 심이가 금강가야 왕족 출신이 아니라 외인이었다면 그것도 서시마라면 우리가 서시마에서 뛰어난 인물이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종 때 왕조 실록에도 아주 용렬한 인간들이 사는 데라고 했거든요. 명분은 없고 이익에만 눈이 먼다는 거죠. 또 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이 아닌 한국 중세 사회에 이렇게 커다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